야, 이 늙은이가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나? 조폭 도철이 고함을 치더니 주인공 성철이 먹던 라면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끓는 국물은 그대로 성철의 얼굴 위로 쏟아졌죠. 순간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젖은 얼굴, 그런데 주인공 성철은 비명한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고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뭐야, 라면갑! 이 할아버지, 진짜 정상이 아니네! 조폭 도철과 부하들이 비웃었지만 주인공 성철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철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건 아닐까? 오늘의 이야기는 유령이라는 불리는 국방부 직속 특수요원 출신의 할아버지 성철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뒷골목 재개발로 인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낡은 상가들 사이로 국밥집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래고 유리창도 금이 간 그 작은 가게에서 박성철이라는 78살 노인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성철은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국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봐야 공사장 인부 몇 명과 택시기사들이 전부였지만 성철은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어요.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말수도 적은 그런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루한 노인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특수요원 중에서도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성철, 작전명 유령. 성철은 1990년대 초반 북한 침투 작전과 국내 테러 진압 작전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최고 등급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부산에서 진행된 극비작전 도중 갑자기 실종되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작전 중 행방불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조용히 모든 기록에서 지워진 거였습니다. 성철이 알고 있던 정보들이 너무 민감했기 때문이었죠. 국내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비밀 작전들, 그리고 정부가 감추고 싶어 하는 어둠의 역사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목격자도 없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제거했다는 괴소문만 떠돌았습니다. 동료 요원들 사이에서는 박성철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입을 막기 위해 윗선에서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가 지워버렸지. 날, 그리고 우리가 한 일 전부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성철은 박성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진짜 박성철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성철도 얼마 전 철거 통보를 받았어요. 몇 달 후면 이곳도 사라질 예정이었죠. 성철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밀려나고 골목길 하나하나가 돈으로 계산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낡은 시장통에서 성철은 정말 노숙자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였습니다. 가끔 예전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싶었지만 이미 그들 대부분도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살아있다 해도 성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날도 성철은 평소처럼 국밥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몇 안 되는 단골 손님들도 모두 떠나고 나서 성철은 혼자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재개발로 인해 텅 비어버린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와 아낙네들 수다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곳인데 이제는 정막만이 흘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로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옷차림과 걸음걸이를 보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살짝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성철은 계속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성철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성철을 찾지 않고 아무도 성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철이 라면을 먹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로 들어온 젊은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앞장서는 남자는 25살 정도로 보였는데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금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뒤따르는 3명도 비슷한 차림새였죠. 이들이 바로 최근 이 골목에 새로 들어온 흥일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흥일파는 원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 거물급 보스인 최상무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젊은 패거리들이 새로운 구역을 찾아 나선 것이었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도철이었습니다. 도철은 최상무의 족갑벌 되는 인물로 평소 조직 내에서도 성격이 더러운 걸로 유명했어요. 주먹보다는 입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타입이었죠. 특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즐겼습니다. 도철은 이 낡은 골목이 재개발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년 후면 이곳이 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바뀔 예정이었거든요. 야, 여기 아직도 장사하는 데가 있네? 도철이 국밥집 유리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게 안은 좁았고 낡았지만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들어 잠깐 바라봤지만 곧 다시 라면에 집중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철은 그런 성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할아버지. 인사는 해야지. 도철이 성철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새로 이 동네 관리하게 된 사람들이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성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올리며 조용히 먹을 뿐이었어요. 도철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쳐다봐? 늙은 게 눈을 디룩디룩 뜨고 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하들도 슬슬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거든요. 성철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도철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철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 이제 쳐다보네. 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는 해야지. 예의라는 게 있잖아. 성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성철의 태도에 도철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나? 도철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성철이 먹고 있던 라면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성철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국밥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들도 숨을 죽였어요. 성철의 얼굴과 옷이 뜨거운 국물로 흠뻑 젖었지만 성철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가게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몇몇 상인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에 끼어들면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에 살같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성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와, 얘 봐라. 죽고 싶나 진짜? 도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반응이 없네. 이 할아버지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성철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다 닦고 나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라면값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거? 라면가? 도철이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상황 파악 못하시나? 내가 라면값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예의를 지키라고 한 거지. 성철은 대답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가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철과 부하들은 그런 성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보통은 무릎 꿇고 빌거나 화를 내며 대들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성철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도철이 소리쳤지만 성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길로 사라지는 성철의 뒷모습을 보며 도철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성철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낡은 구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폐업한 구두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성철이 30년 동안 숨어 지내온 은신처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죠. 성철은 구두방 뒤편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바닥에 숨겨진 철판을 드러냈어요. 그 아래로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랫동안 관리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하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군사용 트렁크가 놓여 있었어요. 성철은 그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트렁크 잠금 장치에 복잡한 번호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트렁크였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707특임대 인식표였어요. 성철의 이름과 계급이 새겨진 작은 금속 조각이었죠. 성철은 그걸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고위급 암살 타겟 리스트, 부산 사건 관련 서류, 오키나와 작전 보고서, 그리고 무궁화 알파 코더북까지 모두 최고 기밀 문서들이었어요. 성철이 왜 정부에 의해 지워져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성철은 특히 부산 사건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94년 그 작전에서 성철은 국내 정치인 3명과 재벌 총수 1명이 북한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보고하려던 순간 갑자기 작전이 중단되었고 성철은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았구나. 성철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정부가 성철을 지운 이유를 말이죠. 성철은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모욕을 당한 늙은 노인이 보였어요.
하지만 성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성철은 트렁크에서 옛 군복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전투복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군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입는 군복이었지만 몸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성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어요. 비록 주름은 늘었지만 그 안에서 예전의 특수요원 박성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었구나. 성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에서 힘없는 노인이 조폭들에게 모욕당하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성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유효한 정부 관인이 찍힌 작전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파기되지 않은 문서들이었죠. 이 문서들만 있으면 언제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 진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이 썩어버린 골목을 다시 정화하고 싶었거든요. 조폭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성철은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직도 정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살아있었어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계정이었지만 워낙 고위급 계정이어서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전산망에 접속한 성철은 흥일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 활동 지역,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관계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도철에 대한 정보는 더욱 자세했어요. 본명은 김도철, 나이 25세, 전과 7범의 폭력 전문, 최상무의 조카로 조직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난폭해서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성철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뒤집개였어요. 말 그대로 이 골목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의미였죠. 우선 조직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흥일파는 최상무가 구속된 후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젊은 조직원들과 기존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야 했죠. 성철은 예전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도철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시작이다. 성철이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특수요원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철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직 작전 설계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였어요. 성철에게는 단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흥일파라는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말이죠. 첫 번째 목표는 조직의 중간책인 빵조였습니다. 본명 이성빈, 42살의 이 남자는 흥일파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도박장과 사채업을 관리하면서 조직 운영비를 조달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성철은 빵조의 도박장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오래된 감시 기술을 활용했어요. 빵조의 일상을 며칠간 관찰한 결과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고객들은 주로 중소기업 사장들과 부유한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철의 진짜 목표는 도박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마약 유통 라인을 끊는 것이었어요. 성철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최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상한 화물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흥일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성철은 정교한 가짜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흥일파가 운송하는 화물 중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거짓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실제로 그 화물차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작은 연막탄을 터뜨렸거든요. 오후 2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화물차 기사는 당황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었어요. 이 소식은 즉시 흥일파 조직 내부로 전해졌습니다. 도철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마약 운송 책임자였던 도철로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어떻게 알았지? 도철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때 성철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철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이었어요. 성철은 며칠 전부터 도철을 미행하면서 그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도철에게는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라이벌 조직인 동성파 보스의 딸이라는 점이었어요. 조직 간의 원칙을 어긴 거였죠. 성철은 도철과 그 여자가 만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성철은 그 영상을 흥일파 조직원들의 휴대폰으로 익명 전송했어요. 동시에 동성파 조직원들에게도 같은 영상을 보냈습니다. 조직 세계에서 이런 일은 배신으로 간주되거든요. 영상을 본 흥일파 조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도철의 오른팔인 성두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성두는 평소 도철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런 배신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야, 도철아. 이게 뭐야? 성두가 도철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내가 동성파 놈들과 손잡고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성두야. 오해야.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도철이 황급히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에는 도철이 그 여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성두는 다른 조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도철을 조직에서 축출하자는 것이었어요. 조직의 신뢰를 깨뜨린 도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미안하다, 도철아. 하지만 조직이 더 중요해. 성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철의 곁을 떠났어요. 흥일파가 둘로 쪼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성두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도철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그러는 거야? 누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지? 도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어제 자신이 라면 국물을 부었던 그 늙은 노인이라는 걸 말이죠. 성철은 지하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흥일파 조직원들의 휴대폰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조직이 분열되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건드린 게 그냥 노인이 아니라 유령이었지. 성철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철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분열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지역 경찰서와 흥일파 사이의 유착관계였습니다. 성철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하필이면 도철이 라면 국물을 부었던 그날만 고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였죠. 성철은 정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지역 CCTV 관리 기록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고장 신고가 도철이 골목에 나타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성철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CCTV를 고장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청량리 파출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파출소장인 김재훈 경위가 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재훈은 최근 몇 년간 이상하게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경찰 월급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철은 김재훈의 일상을 며칠간 감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재훈이 매주 금요일마다 흥일파의 중간책인 빵조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만나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성철은 예전에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소형 GPS 추적 장치와 고성능 도청 장치였죠. 30년 전 물건이었지만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어요. 성철은 김재훈의 경찰차에 GPS 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파출소 주차장에 침입한 거였어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몸은 아직도 이런 일에는 능숙했습니다. GPS 추적 결과는 성철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김재훈은 근무 시간 중에도 자주 수상한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흥일파가 운영하는 사업장들, 불법 도박장 근처, 그리고 조직원들의 아지트까지 완전히 유착되어 있었던 거였죠. 성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김재훈의 사무실에 직접 침투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철은 파출소에 몰래 들어갔어요.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김재훈의 사무실까지 침투했습니다. 성철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전화기 안쪽과 컴퓨터 뒤편에 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철은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김재훈과 빵조가 나눈 전화 통화였습니다. 요즘 윗선에서 수사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좀 더 조심해야겠어. 김재훈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세요, 형님. 이번 달에도 평소대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도철놈이 요즘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 빵조가 대답했습니다. 도철이? 그놈 뭐 했어? 어떤 늙은이한테 라면 국물을 부었다가 조직 내부에서 말이 많아졌어요. 괜히 눈에 띄는 짓을 해서. 아, 그거? CCTV는 이미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라고 해. 이 대화는 김재훈과 흥일파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성철은 이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성철은 더 나아가서 김재훈의 비밀 계좌까지 추적했어요. 정부 전산망의 고위급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금융 정보를 확인한 거였죠. 김재훈에게는 가족들 명의로 된 여러 개의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입금자를 추적해보니 모두 흥일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들이었습니다. 김재훈이 받은 돈의 총액은 지난 3년간 무려 3억 원에 달했어요. 경찰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이제 성철은 언론을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철은 몇몇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김재훈과 흥일파의 유착관계, 녹음 파일, 그리고 비밀 계좌 정보까지 모든 걸 넘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 특종이 터졌어요. 청량리 파출소 김재훈 경위, 조직폭력배와 유착 의혹, 수억 원 뇌물수수 정황 포착. 뉴스에서는 성철이 제공한 녹음 파일이 그대로 방송되었어요. 김재훈과 빵조의 대화가 전국에 공개된 거였죠.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조폭과 한패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김재훈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어요. 김재훈의 집에서는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한 기자가 성철의 구둣방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성철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기자는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조폭들한테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쓰는 걸 봤는데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기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 뒤로 못 봤거든요. 기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성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거든요. 언론의 유착 사건이 터지자 국방부 고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무사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박성철이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된 전설의 요원 말이죠. 기무사 비밀 조사관 중 한 명인 최민호 중령이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량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과거 박성철 요원의 작전 패턴과 일치합니다.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국방부 차관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철은 그들에게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작전을 설계하는 천재였어요. 만약 박성철이 정말 살아있다면 한 고위 관료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산 사건, 오키나와 작전, 그리고 무궁화 알파 프로젝트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성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아직도 국가기밀이었습니다. 특히 부산 사건은 지금도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당시 연루되었던 정치인들 중 일부는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성철은 자신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색 기록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성철은 아직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성철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철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었어요. 조직을 분열시키고 경찰 유착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준 장본인을 직접 응징해야 했어요. 성철은 며칠 동안 도철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조직이 분열된 후 도철은 혼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어요. 몇몇 젊은 조직원들을 규합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였죠. 도철의 새로운 아지트는 성수동의 한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폐공장 같았지만 실제로는 도철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였어요. 성철은 그곳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철은 마침내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실전 장비를 착용한 성철의 모습은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몸에 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성철은 공장 건물에 혼자 침투했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뒤쪽 출입구를 통해서였어요. 성철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침투 기술이 아직도 완벽했어요. 공장 안에서는 도철과 부하 5명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분열된 것에 대한 불만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두 그 새끼 나를 배신하다니. 도철이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면 제일 먼저 그놈부터 정리할 거야. 성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부하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거였죠. 이제 도철만 남았어요. 성철이 움직인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도철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혼자 일어났을 때였어요. 성철은 그림자처럼 다가가서 도철의 목을 조였습니다. 도철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했어요. 도철이 깨어났을 때는 의자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철은 대답 대신 도철 앞에 앉았어요. 며칠 전에 라면 국물을 부었던 할아버지 기억나? 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맞다. 나야. 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늙은이 말이야. 도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괴롭혔던 그 볼품없는 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불가능해. 당신은 그냥 국밥집 할아버지잖아. 성철이 웃었습니다. 국밥집 할아버지? 그렇게 보였구나. 하지만 나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하나였어. 성철은 도철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부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에 의해 지워진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것까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도철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약 운송 사건, 조직 분열, 경찰 유착 폭로까지 모든 게 이 노인이 꾸민 일이었던 거였어요. 나는 아직 대한민국을 믿는다. 성철이 도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지 너희가 나라 얼굴에 똥을 칠한 거야. 성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끝이다, 도철아. 성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너와 내 조직은 모두 사라질 거야. 도철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성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완벽한 조직범죄 소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헌병, 기무사, 국정원에서 선발된 정예 인력 27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이들은 모두 박성철이 제공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성철은 새벽부터 정부 각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었어요. 흥일파 조직원들의 정확한 위치, 증거물이 숨겨진 장소, 그리고 도철이 결박되어 있는 성수동 공장의 주소까지 모든 정보를 넘겨준 거였죠. 각 기관은 이 제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합동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강남구 논현동의 빵조 도박장이었어요. 검찰 수사관 5명이 오피스텔에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빵조는 평소처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급습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다 엎드려. 검찰이다. 수사관들이 소리쳤습니다.
도박장 안에 있던 2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어요. 빵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도박장에서는 현금 3억 원과 각종 장부들이 발견되었어요. 장부에는 흥일파의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빵조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동시에 성수동 공장에서는 기무사 요원들이 도철을 발견했습니다. 도철은 여전히 의자에 결박된 채로 있었어요. 기무사 요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선물을 포장해서 넘겨준 것 같았거든요.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기무사 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철 주변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에 집중했어요. 마약, 무기, 그리고 각종 범죄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철은 체포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 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자의 변명으로만 들렸거든요. 세 번째 급습지는 흥일파의 주요 아지트였던 영등포구의 한 건물이었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두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었어요. 성두는 최근 도철과 결별한 후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법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국정원 요원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성두는 잠시 저항을 생각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네 번째 작전지는 김포구의 흥일파 무기 보관소였어요. 헌병들이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무기들과 함께 조직의 회계 장부들이 발견되었어요. 장부에는 김재훈 경위에게 지급한 뇌물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작전은 정확히 3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철을 포함해서 흥일파 조직원 41명이 전원 검거되었어요. 단 한 명의 도주자도 없었습니다. 성철이 제공한 정보가 그만큼 정확했던 거죠. 오후 6시 김재훈 경위의 체포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김재훈은 자택에서 도망치려다가 기자들과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부패한 경찰관이 체포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김재훈 경위, 조직폭력배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김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김재훈의 모습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저녁 9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사라졌던 대한민국 전설, 노인 복장으로 조직범죄 소탕, 정부 확인 불가 입장 고수,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어요. 오늘 오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조직범죄 소탕작전의 배후에 30년 전 실종된 전설의 특수요원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어요. 이번 작전의 정밀함과 완벽함을 보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내부의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철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청량리동 골목 주민들은 기자들에게 증언했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조폭들한테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의 비밀작전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말 전설의 요원이 돌아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철은 모든 뉴스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썩은 조직이 정리되었으니까요. 이제 그 골목은 다시 평화로워질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량리동 골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흥일파가 사라진 후 주민들은 다시 안심하고 골목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돌아왔고 상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철의 국밥집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며칠째 불이 꺼진 채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주민이 국밥집 문에 붙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국물은 식었지만 정의는 아직 뜨겁습니다. 그 쪽지를 본 주민들은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국밥집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 경찰서 신입 경찰관이 올린 글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전설처럼 말하던 사령관 박. 진짜 실존 인물 맞았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1990년대에 707특임대에 계셨는데 박성철이라는 전설적인 작전 총지휘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불가능한 작전도 성공시키는 천재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을 보니 정말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른 군 출신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박성철이라는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였죠. 맞아요. 저희 부대에서도 그 이름 들어봤어요. 정말 실존 인물이었구나. 영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 작전 패턴을 보면 정말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는 기밀사항이므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답변이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자극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국경 근처 철원군의 한 CCTV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된 거였어요. 새벽 시간에 혼자 걷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노인의 걸음걸이와 체격이 성철과 비슷해 보였어요. 군 당국은 즉시 해당 지역에 수색팀을 파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CCTV 영상은 언론에 공개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었어요. 전설의 요원, 북한 국경 근처에서 목격. 새로운 임무 수행 중인가? 언론들은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혹시 성철이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은둔처를 찾아 떠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청량리동 골목에서는 성철을 기리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국밥집 앞에 꽃을 놓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비록 성철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가 이 골목을 지켜준 영웅이라는 건 분명했거든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린아이들도 꽃을 들고 와서 국밥집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라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성철과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골목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이 끝났다는 걸 확인한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항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노숙자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의문의 제보로 그들이 모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또 그분이신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만 작전의 패턴이 청량리동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추측만 무성했을 뿐이었죠. 성철은 어딘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가 썩었나 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보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정부에 의해 지워진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 성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 어딘가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성철은 언제든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정의의 유령, 박성철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